마숑의 세상 납사기. 야, 2부. 예, 2부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1부에서 정말 잘 정리해 주셨던 것 같고요. 저도 좀 크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외곽장이랑 인천이 좀 크게 올랐는데 특히 인천이 네. 제가 부동산 통계를 본 역사상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지역이 1위부터 뭐 상위 10위권 내 4개 구역에 들어간 거 처음 봤거든요. 요새 인천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결국 네. 인천이라고 하는 특정 지역을 가지고 얘기하기 이전에 예. 사람들이 네네. 갈 만한 데가 이제는 몇 군데로 지금 축약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갈 만한 곳이. 네. 예. 그러니까 인천이라고 하는 동네가 예.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원래대로 얘기하게 되면 광역시예요. 광역시죠. 네. 솔직히 광역시죠. 별도의 그러니까, 도시죠. 근데 크게. 다들 알고 있죠. 광역시다. 네. 근데 이 위상은 지방에서 있는 부산광역시라든지 뭐, 대구광역시라든지 대전, 예, 대전이라든지 광주, 뭐 이런 그 울산까지 포함한 이런 모든 광역시의 위상과 비교하게 되면은요. 이 광역시 위상이 아니에요. 인구도 솔직히 부산 빼면 제일 많아요. 300만 명이 넘는데.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 얘기를 이렇게 하기 이전에는 많은 분들이 인천 그러면 광역시라고 하는 부분을 일단 배제하고요. 그냥 외곽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심리가 이 수도권 사람들한테 상당히 강해요. 인천은 외곽 지역. 네. 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인천에 살고 계신 분들은 뭐 되게 속상하신 내용인데 제가 가끔 이게 인천 그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면은 갑자기 막 열을 내시는 분이 있어요. 인천도 광역시입니다. 그래서 막 똑같은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렇죠. 지금 현재 원래 가지고 있는 위상에 비해서 네. 인천시가 지금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 지역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서 네. 아무래도 교통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상을 좀 많이 좀 뭐 못 부리고 있다라고 네.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시장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실상 인천에서 서울 출근하는 게 멀다라고 얘기하면 또 멀지만 또 가까운 곳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점점 옆으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인천이라는 곳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리고 기타 주변 지역이 많이 올라감으로 인한 뭐 갭매우기 현상도 나타나는 것들이 있을 텐데 네. 그 현상들이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지금 이제 인천 별도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적극적으로 진짜 서울의 수요를 지금 같이 공유할 수도 있고 또 별도 수요도 있고 뭐 이렇게 조금 위상이 조금 달라진 것 같다. 과거보다는 예, 더 크고 성장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럼?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또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그 보는 시각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네네네. 이 움직이는 그 지역에 인천이라고 하는 동네가 이제 모든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것도 맞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천이 좀 구하고 군도 있죠, 거기는. 근데 네. 아무튼 이제 그렇게 있는데 좀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가장 대장 지역이라고 우리가 좀 가장 먼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들이 어디부터 보면 될까? 인천 같은 경우는. 뭐 투자의 관점을 떠나서 네네. 일단 인천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송도 신도시가 연수구 있는 송도. 예. 연수구 지역을 먼저 보게 되겠죠. 네. 실제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천의 강세를 보여지는 그 첫 번째 스타트를 네. 연수구가 찍었거든요. 아마 아마 그게 이제 송도부터 시작되는 시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네. 결국 연수구를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부분이 네. 아무래도 검단 신도시가 위치해 있고 그 밖에 주변 지역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네. 서구. 예, 예. 서구를 봐야 되겠죠. 예, 서구는 왠지 인천 같지가 않아 느낌이. 그냥 서울 하나의 뭐 변두리구 내지는 뭐 김포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죠. 사실 거리상으로 보게 되면 저 멀리에 있는 서울 기준에서 수원도 되게 먼 곳이거든요. 그렇죠. 교통이 되게 가까운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만 근데 보면은 우리 양천구, 강서구 쪽에서 서구는 굉장히 가까워요. 이게 좀 날씨 좋은 날은 보일 것 같아요 느낌이. 네. 뭐 계양산 바로 옆에. 그러니까 뭐 보이니까 사실상 가까운 곳인데 그
앞선에 인천이라는 게 붙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약간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네. 더구나 서구 같은 경우는 지난장 같은 경우는 검단신도시 발표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사실상 인천에서도 외곽지역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네. 자,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이미 이제는 그런 이미지를 다 탈피했죠. 네. 탈피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서구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은 인천의 중심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서울 근접 지역으로서 사람들한테 상당히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되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서구 하니까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게 예전에 이제 그 3대 신도시가 있었잖아요. 그 송도, 청라, 영종. 네. 청라 요즘 어떤가요, 분위기? 뭐 사실상 청라에 계신 분들 얘기를 하게 되면 참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네네. 송도가 난리가 나면 청라가 가만히 있지가 않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연관되는 효과들이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를 생각하면 청라가 그동안 많이 올랐죠. 네. 뭐 오른 것도 사실인데 문제는 지금 그 옆에 계속 새로운 것들이 들어서고 있다 보니까 네. 조금 상대적으로 구축의 느낌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라라고 하고 있는 어떤 그 지리적 요충적인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청라라고 하는 부분 지역은 계속해서 갈 거다. 물론 지금 주변에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뭐 이런 것들이 뺑 돌아서 신축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렇죠. 조금 주춤하는 듯한 느낌 들어서 청라에 계신 분들은 좀 마음에 안 드실지는 모르겠어요. 경쟁 상대가 나타나서. 네,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거는 단기적인 부분이고 다 같이 가는 동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이제 인천이 지금 송도도 계속 분양이 되고 있고 입주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청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완성이 됐죠? 끝났잖아요. 네. 주변이 그러니까 우원시티라든지 검단신도 계속 서구 전체로서는 계속 호재가 있는데 청라로서는 별로 없었다가 빠르면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제3연육도 이제 시작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영동 네. 하늘도시랑 그것들 하게 되면 조금 효과가 청라에도 좀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까요? 어떨까요? 아무래도 이 교통망이 형성이 됐을 때의 그 네. 좋은 점은 네.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오히려 저는 연륙기어의 가장 큰 영향은 영종도가 보지 않겠어요? 야, 그렇죠. 바로 앞에 그 영종 하늘도시. 네. 거기 수공가지였잖아요. 거기 또 10년이 넘었네 벌써. 우리가 잘 몰라서 네. 그렇지 영종도 최근에 엄청 올랐어요. 맞아요. 네. 우리가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엄청 올랐고 영종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난 몇 년간 다크호스 역할만 하고 있었잖아요. 힘없는 다크호스. 힘없는 다크호스. 네. 네. 그 역할을 했는데 네. 그 연륙교가 뚫리게 되면 사실 경인고속도로의 직선화의 완성지자가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분명히 영종도가 좋은데 영종도라고 하는 부분, 뭐 청라에게다가 영종도까지 왔지만 네. 영종도라고 하는 부분이 이 결국에는 나중에는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다. 상당히. 근데 그런 영향도의 가장 큰 포인트는 영종도라고 했지만 네. 그 중간에 있는 교통요충지로서의 청라 역할은 충분히 커버할 만하다라고 네네.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청라 지역은 송도랑 비교해서 보면은 이 흔히 말하는 일자리가 생각보다 조금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 그러니까요. 송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하나금융기업인가요? 네. 그거 말고는 없어서 호재가. 그렇죠. 네. 그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청라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청라에 대해서 질문이 하도 많으셔갖고요. 이게 네. 지금 요즘은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루원이라든지 검단 신도시가 워낙 크다 보니까 계속 검단 얘기만 나오거든요. 교통망도 뭐 제2, 제3, 제1, 제2 인천 지하철도 그다음에 뭐 9호선, 5호선 연장한다 뭐 이런 얘기만 계속 나와가지고 아무튼 그냥 청라 궁금하실 거 많을 뿐 있어서 제가 부릉님 입 빌어서 한번 답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연수구, 서구 또 말씀해 주신 지역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전통의 강호하면 예, 전통의 강호. 부평구죠. 그렇죠. 좀 서울 수요가 제일 많이 있었었고 뭐 지금도 인기 있는 단지들이 꽤 많죠. 그렇죠. 네. 부평구라고 보통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그 옆에 바로 부천이고 네. 부천 바로 옆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목동에 있는 네. 양천구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서울의 수요를 고스란히 받아내던 곳 중에 하나가 부평구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경인선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요즘 7호선 7호선 있었죠. 그까지 있기 때문에 있었죠. 네. 지금 부평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계속해서 재개발도 계속 되고 있는 지역이기 네. 때문에 황골탈퇴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3대장 그러면 네. 아무래도 연수, 서구, 부평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거보다는 조금 평가를 못 받고 있지만 사실상 그 사이에 껴있는 네. 계양구는 옛날 그 계산지구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계산지구가 있던 곳이 옛날에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원래는 계산지구라고 썼는데 부동산 뱅크지라는 잡지에 네. 계산 신도시로 바뀐 적이 있었어요. 신도시급 있구나.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이제는 좀 오래됐지만 네.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서울 가깝고 그다음에 인프라 형성되어 있는 괜찮은 곳 그리고 또 그 주변에는 또 재개발 지역도 여전히 살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우리가 좀 느낌을 조금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상 굉장히 괜찮은 곳이다. 솔직히 뭐 서울에 가까우고 따지게 되면 계양구가 제일 가깝죠. 그렇죠. 더더구나 또 이제 예. 나중엔 계양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예. 계양 신도시가 있잖아요. 그 3기 신도시 지금 제일 먼저 사전 청약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계양구도 아무래도 좀 뭐 이런 인지도라든지 선호도가 좀 올라가긴 하겠죠,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위치 자체가 워낙 좋아요. 네네. 그리고 봐요. 또 계양 신도시뿐만이 아니라 아까 부천 말씀에 부천에도 또 대장지구가 있잖아요. 네. 아무튼 뭐 이런 것도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좀 경쟁이 되나요?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 또 보완 관계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는 보완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예. 이게 경쟁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붙어 있고요. 하나의 신도시처럼 보여져요. 네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뭐 위례 신도시 우리 얘기할 때 네네. 세 개의 도시가 같이 겹쳐져 있잖아요. 네네. 뭐 그거 가지고 처음 애들 막 뭐 여기는 서울이네, 여기는 하남이네, 뭐 성남이네 싸웠지만 네네. 사실상 지금 와서 보면은 위례 좋아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게 부천 대장이다, 뭐 계양이다, 인천 계양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의 그 지역의 어떤 대표 도시로 탈바꿈하지 않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구, 계양구, 뭐 이 부평구 여기는 서울에 이제 수요를 그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데 좀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과거에 그 뭐 구월동, 남동구 굉장히 인기 많았잖아요. 지금도 택지 개발을 내고 다 재건축을 한 아파트들이 있긴데 남동구는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남동구는 지금 그 지역에 계신 분들 또는 투자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속상한 동네죠. 왜냐하면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투기과열지구까지 묶여버렸던 동네. 그렇죠. 예, 그런 것 때문에 그 중에서도 남동구가 투기과열지구잖아요. 네, 갭 투자하기 좋았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느낌해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정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남동구라고 하는 지역 자체는 사실상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송도의 특징, 그다음에 서구의 특징, 그다음에 부평구의 특징을 얘기하기에는 남동구는 그냥 인천의 중심이에요. 그렇죠. 늘 인생 중심이었죠. 외부에서 들어오기에는 조금 멀게 느껴지고 하지만 나름대로 그 지역 문화의 어떤 대표 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뭐 시청도 있고 그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이 지금 환골탈퇴하고 있잖아요. 네네. 일단 인천시청 그 주변에 기본적으로 GTX가 통과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일단 그 지역의 새로운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부평구 역할처럼 서울에서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효과를 만들어줄 것이고 그리고 그 지역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 같은 상인천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서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니까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관심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신축들이 지금 막 들어서고 있는 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관심도가 떨어질지 모르지만 남동구라고 하는 지역은 전통의 강호이고 또 인천시 도시 그 계획을 보게 되면 중심 핵이에요. 그렇죠. 중심 핵이기 때문에 남동구 지역은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을 거다. 뭐 인천시청 주변 위주로 주로 보는 게 맞겠죠. 아무래도 그 지역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남동구에 대한 질문도 꽤 있으셨는데 오늘 이 방송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또 미소를 또 싹 지으시겠네요. 또 좋은 지역, 중심 개발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용기를 얻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요, 분명히 그러면 다른 동네는 얘기하실 것 같은데 또 미추홀구, 뭐 신전 작지만 동구, 중구도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동구, 중구의 역할은 조금 미미한 부분은 있죠. 미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미추홀구를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 뭐 예전에 그 인천에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인천에서 어디서 모여 그러면 예전 저가 어렸을 때는 동인천이었었는데 어느 정도 제가 대학생 시절에는 주안이었단 말이에요. 주안이죠. 뭐 나이트클럽도 있고 저도 많이 놀러 갔습니다. 주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낙후된 지역인데 지금 재개발이나 이런 걸 완전히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좀 전에 뭐 부평도 재개발, 계양도 재개발, 남동도 재개발, 결국 미추홀구도 재개발, 결국 지금 인천이라고 하는 동네가 환골탈퇴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 지역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해서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끊임없이 호재가 나오고 있고 좀 낙후된 시설들을 새로 바꾸면서 어떤 혐오 시설이 선호 시설 바뀌는 과정이니까 한동안 뭐 이렇게 좀 재생산업, 정비 사업 하는 지역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종합해 보면은 지금 서구도 계속 입주를 하고 있고 연수구도 계속 입주를 하고 있고 남동구 미추홀 계속 입주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니까 입주량이 좀 경기도나 서울보다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돼요? 우리 입주만 물량이 많으면 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는 또 그러니까 악의 영향을 주기도 한잖아요. 예. 최근 들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대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기본기라고 생각해요. 기본기. 예. 예. 그러니까 투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본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언젠가부터인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부동산 그렇죠. 투자에 있어서 입주 물량이 매우 중요하다. 네. 다들 알고 계시고 또 그 근간에는 공급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공급이 그렇죠.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진다.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천의 입주 물량이 내년 이후부터 뭐 급격히 늘어난다. 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떨어진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그 말이 맞다. 근데 제가 항상 부동산 얘기할 때 사이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클을 얘기하는 그것이 그 사이클에 맞는 또 다른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네. 그 변수가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동네가 바로 작년에 있었죠. 네. 김포입니다. 김포입니다. 예. 김포거든요. 김포 16,000세대, 17,000세대가 입주 물량이 쏟아졌던 동네가. 김포시 30년 역사상 최대 입주 물량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최대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거보다 적은 입주 물량이 쏟아졌을 때는 그 동네가 난리가 났었어요. 완전히. 그렇죠. 집값은 오르지도 않고 한 단지만 입주해도 막 출렁출렁. 출렁거리고 그랬던 동네가 네. 작년에는 왜 그랬느냐. 잘 생각해 보면은요. 결국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시대가 그렇게 만들었다. 정부가 예. 자꾸 밀고 밀어내면서 규제 지역을 지정을 하면서 네. 김포만 독고다이처럼 네. 비규제 지역으로 남았었고 네. 상대적으로 주변과 비교해서 가격대가 쌌기 때문에 네. 움직임이 사람들이 투자 수요뿐만 아니라 실수요까지 몰려왔잖아요. 그렇죠. 결국 예상치 않았던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본 유효 수요들 외에 플러스 알파가 늘어난 거거든요. 네. 이거를 인천에도 접목시킬 수 있다고 봐요. 인천이라고 하는 동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인천은 광역시예요. 네. 인천 광역시에 네. 해당되는 인구 그 총량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 유효수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천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투자자가 아닌 실수요자들이 서울에서 밀려서 경기도로 오는 것처럼 경기도에서 또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뭐 부평구라든지 기타 계양구라든지 또는 남동구라든지 계속 밀려서 움직일 수 있는 이동 수요가 분명히 발생할 소지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일반인들이 제대로 기본 원리를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맨날 딱 하나의 팩트만 가지고 공급이 늘어나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접근하는 이 방식이 얼마나 공부 안 하고 투자 시장에 들어오는 거냐를 아주 대표적으로 말하는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원래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렇게 많은 물량이 들어오면 주춤할 가능성이 높은 거는 맞다. 하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 0.8인가 그러잖아요. 네네. 인천의 상승률 자체가 네네. 이 부분이 밀려오는 부분이 나중에 맞물리게 되는 경우라고 계속 이어진다면 저는 인천의 상승장이 사실상 한동안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물량 자체가 주로 서구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검단 신도시. 네. 검단 신도시에는 분명히 영향도가 있겠죠. 네네. 근데 이걸 가면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하셨어요. 남동구 투자하면서 인천의 물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인천의 물량이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아까 말했던 기본기가 부족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 서구라고 하는 부분은 특성 자체가 신도시 신축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데다가 연결해서 서울의 수요가 밀려 들어오는 곳인데 그쵸. 남동구는 약간 좀 그 부분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에 전통적으로 수요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동네라 이게 약간의 영향은 있을지 몰라도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특히 그쵸. 이제 수요가 밀려드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서구가 만약에 흔들린다 이러면은 거봐 떨어지잖아 이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서울 가까운 곳에 인프라가 들어서는 대단히 신도시에 물량이 주춤하면은 들어가는 건 괜찮다. 네. 이렇게 접근을 하신다면 좀 길게 보고 저는 인천의 그 수요 물량 자체를 봤을 때는 주춤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계속해서 밀려들어온 수요 상황으로 봤을 때는 글쎄요라는 생각이 조금 앞서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상승장이 인천에 물이 들어왔을 때라면 수요가 굉장히 급증할 것이다. 네네. 그러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정도의 수준이지 않을까. 물론 그 상황에서도 계속 지켜는 봐야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남동구하고 좀 상황이 다른 것들이고 서울에 좀 어쩌면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입지고 또 신도시기 때문에 여기는 또 대규모 택지 개발이고 또 남동구 같은 경우는 또 재건축 재개발이기 때문에 거기는 또 어차피 뭐 일반 분양 물량도 많지 않을 거잖아요. 대부분 또 조합을 갖고 그렇죠. 하죠. 예, 그래서 좀 다른 시장이다. 뭐 이런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인천 얘기 궁금하셨을 분들 오늘 완전히 궁금증을 싹 해소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왕 말씀 나누신 김에 인천까지 하셨으니까 경기도랑 네. 지방장도 좀 대략적으로 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지방장이요? 지방장이 좀 주춤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은 좀 잠잠하고 경기 인천은 핫하고 지방은 그냥 정말 잠잠하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지방은? 근데 지방장은 네네. 저도 참 머리가 복잡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서울 수도권에서 살면서 서울 수도권은 뭐 20년 동안 계속 봤던 장이라 흔히 말하는 경험치를 가지고 더 말씀을 드리는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지방장에 그 지방에 살고 계신 분들보다는 조금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라 함부로 얘기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다만 이제 일반적인 상황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지난 그 12월 16일인가요, 17일인가요, 그 조정지역 발표가 났죠. 그렇죠. 그럼으로 인해서 분명히 수요가 꺾일 거라고는 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지방장으로 넘어갔던 수요 중에 상당수가 네. 서울 수도권의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를 하는 수요가 넘어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를 규제 지역화하면서 굉장히 주춤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지금까지는 주춤하고 있죠. 네. 저는 이제부터가 문제라고 봐요. 아. 이제부터 조금 문제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이번 주에 지방장의 움직임을 보면은요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한 주만 가지고 보면 이번 주만 보게 되면 근데 네네. 그 동안의 모습을 보게 되면 12월 달부터 주춤하는 게 확 떨어지다가 바닥을 딱딱 다져가면서 흔들리긴 하지만 그쵸. 계속 상승률은 유지가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네. 유지가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방장 특히 광역시급들은 상당히 강하게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요즘 들어서 전세 매물이 조금 줄어드는 느낌도 보여요. 그러면 지방장은 워낙 특수성 자체가 전세가율이 높은 곳이에요. 압도적으로 높죠. 네. 그러면 이게 고스란히 또 매매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지금은 당연히 제가 지난번 상황을 가지고는 주춤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버티고 있는 모습이 워낙 강하고요. 네. 그리고 뭐 한 주간의 상승만 가지고 뭐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네. 물론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또 다시 또 잠깐 또 주춤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상승률 자체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계속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3월 22일자죠. 네. 부산이 상승세로 돌아섰죠. 지금 부산 하면 일단 해운대구가 제일 중요한데 네, 해운대구는 3주 연속 계속 빨개졌어요. 다시. 3주 연속 그랬어요 지금. 예. 이거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강남장의 조정을 받다가 다시 강남장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들의 느낌과 비슷한 거예요. 그것들을 보면서 이 지역의 어떤 기본적인 수요들도 굉장히 지역 내에서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네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규제가 세기 때문에 이게 좀 투자 수요라기보다는 다 실수요 위주로 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방도 좀 그런 건가요, 그럼? 지방 광역시급 같은 경우도 투자 수요는 많이 빠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투자 수요들 중에서 우리 그 강남장 들어가신 분처럼 뭐 정리하면서 뭐 해운대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 똑같은 논리로. 네, 그런 논리로 들어가는 분들과 또는 해운대가 조금 상대적으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지금 이 시기에 그 뭐 정리하고 들어간다라든지 기타 그런 식의 모습이 서울 사는 사람, 뭐 지방 사는 사람이 다를 거라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많이 우려했던 지난장 같은 경우는 지방장이 그래서 좀 무너지는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이번 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좀 보여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방 광역시급은 좀 그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전장도 지금 엄청 강하잖아요.
근데 대전이 좀 놀라운 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오른 거예요. 저는 무슨 느낌이 드냐면요. 네.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대전이 세종이 들어선 이후에 서울과 수도권의 느낌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예전에는 지방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은 이거 완전 수도권인데? 서울과 수도권의 느낌인데? 왜냐하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세종은 서울시고요. 그렇죠. 대전은 경기도 중심지고요. 계룡하고 공주는 주변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뭐 경기도의 중하위권이나 인천이라든지 뭐 이런 느낌. 그런 쪽으로 지금 움직임이 계속 오면서 세종 강해졌다가 대전이 치고 대전 또 유성구가 치고 그러면서 공주라든지 계룡이 따라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보여지고 있어서 여기도 조금 재밌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근데 아직까지 뭐 하락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움직임이 굉장히 심각하게 변했다. 이거는 지금 안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미분양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좀 그렇게 보여지고 중소도시는 여전히 풍선 효과인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지금 아산이죠. 아산 지금 충청남도에서 거의 혼자 지금 오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충청도 분위기를 혼자 지금 이끌고 있고요. 네네. 뭐 그러다 보니까 덩달아서 천안도 지금 또 분위기가 오르락 내리락 할까 말까 막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좀 천안 입장에서 보면 아산은 한 단계 아래쪽으로 봤었는데 지금 또 굉장히 그쪽 핫하잖아요. 항정 지역 주변으로 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 전북은 지금 조용한데 유일하게 군산만. 그러니까 군산도 굉장히 어려웠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죠. 이게 시장은 그래서 오르는 부분이 약간 조금 순환매처럼 그 조금 찾아서 사람들이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익산도 물어봐요 저한테. 근데 저는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죠. 중소도시급은 이 투자수요들이 빠지게 되면 그렇죠. 광역시급에 비해서는 대책이 없다. 대기수가 없으니까. 조심해라. 뭐 예를 들어서 바로 그 옆에 큰 형님이 있는 뭐 부산 옆에 김해라든지 양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유수요가 같이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는데 너무 독고다이로 움직이는 그런 시장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오래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방장은 광역시는 강하게 버티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중소도시는 풍선 효과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움직임이 너무 중소도시급으로 가기에는 위험 소지는 분명히 많다. 여전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광역시 좀 말씀에 100% 공감하는 게 광역시 그 중에서 대장 지역들 있잖아요. 신고가 계속 갱신되고 있어요. 이게 그렇죠. 좀 상승률은 안 보이는데. 대구 이번에 17억 찍은 거 보셨어요? 84? 와. 그러니까 그게 되게 웃긴 게 대구는 전반적으로 앞으로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라고 해서 조금 더 많이들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고가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 웬만한 강남권 시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그걸 투자로 들어가진 않았을 텐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방시장까지 잘 정리했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좀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데 이건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부령님한테는. 그래도. 왜냐면은, 부령님은 말씀이 일단 뭐라 그럴까요? 말씀해 주시면 신뢰가 가잖아요. 그래서 부령님이 말씀해 주시면 이걸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얘기인데요. 지금 어차피 뭐, 많은 후보, 10명의 후보가 나오긴 했는데, 박영선 후보 아니면은 오세훈 후보로 될 거잖아요. 그렇겠죠. 저희가 뭐 누가 된다라고 예측은 할 수는 없지만, 예측은 되지만 예측은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한국갤럽에서 선거조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예상 투표율을 보면은 한 50대 한 30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대략적으로. 그러면 이게 뭐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 오세훈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을 텐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좀 서울시장에 좀 큰 변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당이 바뀌는 거라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심리만 바뀔 거다라고 봐요. 심리만 바뀐다? 제가 왜 그러냐면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물론 이렇게 말하면은 상대당은 되게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오세훈 그 시장 후보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되면 한 가지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1년짜리 시장이라는 거. 그렇죠. 또 바로 또 재선거를 해야 돼요. 이제. 1년짜리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사람들은
지금 이 답답한 이 서울의 분위기를 뭔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가장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공급 확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나오는 얘기가 뭐 한강변이라든지 네. 뭐 용산이라든지 또 기타 뭐 이제 재개발 재건축 부분을 좀 풀어준다. 뭐 일주일 안에 다 풀겠다고 하시죠. 네,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이제 이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방향성을 그렇게 잡아가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뭘 해도 답답한 이 심리 상태에서 네. 뭔가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얘기하는 신호로 인해서 그동안 답답했던 심리가 약간 좀 뭐랄까 이 지역에 투자를 해도 될까 서울에 들어가도 될까라고 하는 어떤 심리가 바뀌는 네. 그런 포인트가 될 거면은 틀림이 없고 그것 때문에 지금 어느 지역은 막 오른다고 하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데 저는 1년 후에 그분이 다시 서울시장에 나오실지 네. 또는 반대로 뭐 대선을 가실지는 모르니까 네네. 아직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정치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방향성은 저는 박영선 그 시장 후보 같은 경우도 결국은 지금 기존 정부의 정책보다는 조금 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결국에는 서울시가 장기적으로 그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그 지역적인 어떤 그 슬럼화 방지를 위한 어떤 개발 부분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네. 다만 이제 오세훈 시장 후보가 조금 더 사람들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의 영향도를 되게 크게 볼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난번 오세훈 시장 시절에 진행했던 지역이 용산이잖아요. 네네. 저는 그 용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진행하려고 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후로 딱 정지가 됐거든요. 네. 국제업무지구. 네. 예, 그때 진짜 뭐 엄청 났었는데. 그렇게 보여지고 일단 뭐 1년짜리 시장이라는 걸 떠나서 이게 심리가 바뀔 소지가 되게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 하나와 네. 두 번째로는 저도 며칠 전에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제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서울 재개발 제대로 되겠느냐? 저는 방향은 제대로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다만 오세훈 시장이 예전에 했던 행동이 있어요. 뭐냐면 본인이 3차, 4차 뉴타운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다가 거기에 너무 과열돼 버리니까 네. 이거를 안 하겠다라고 다시 접은 적이 있어요. 네네 맞아요. 예. 바로 그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 약간 사람들한테 그 부분을 좀 풀어주겠다고 얘기하면서 진행을 하겠지만 이게 과열 쪽으로 흘러가게 되면 분명히 접을 수도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 분명히 이것 때문에 빌라 쪽에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벌써부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여지고요. 공공재개발 뭐 이런 거 제대로 되겠느냐 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재개발이든 또는 민간재개발이든 간에 어쨌든 그 방향성 자체는 가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네네. 이렇게 서울 지역을 개발을 하게 되면 경기도나 인천 지역 재개발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상대적으로 조금 경기도 쪽이 좀 규제가 느슨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서울이 재개발 재건축이 못 나가고 있는 동안에 솔직히 뭐 수원이든 인천이든 좀 조금 빨랐잖아요. 네. 성남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금 잘 나가는 경기도 분위기에 조금은 경쟁 구도가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우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경쟁 구도라기보다는 보완 관계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져요. 예. 이것도 옛날의 모습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뉴타운이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시기에 네. 오세훈 시장도 당시에 뭐 3차 뉴타운, 4차 뉴타운 얘기를 했고 경기도 지역이나 인천 지역에 있는 지자체장들 역시 그때 경기도 뉴타운, 네. 인천 뉴타운 엄청나게들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네. 네, 엄청나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 서울 쪽에 몰려드는 상황이 되면 경기도하고 인천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분위기가 달아오는 장이면 한 군데만 달아오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해서 서울 지역의 분위기가 올라가고 가격대가 높아지면 사업성이 높아지는 거고 오히려 또 반대로 경기도나 인천 지역 같은 경우도 결국 그거에 따라서 가격대가 형성될 거기 때문에 사업성이 높아져서 속도가 느려질 거라고 보기에는 보완제 역할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고요. 단 한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과열이 되면 다 접더라. 네. 그렇죠. 이거는 여당 야당이 없습니다. 네. 과열되면은 다 접어버리더라. 일단은 접습니다. 맞습니다. 그 접어버렸을 때 초기 재개발 들어가셨던 분들이 다 피해를 보셨더라. 네. 제가 그래서 예전부터 초기 재개발 되게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접게 되면 과열돼서 다 아직 진행이 못한 초기 재개발부터 쉽게 접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저는 어쨌든
방향 자체는 제대로 다 잘 잡은 것 같다. 근데 조금 단기적이라는 게 걱정일 뿐이고 네. 전반적인 시장 자체는 분명히 그 빌라 시장 쪽에서도 관심을 좀 높게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 부분이 좀 더 퍼져나가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서울시장 뭐 박영선 씨가 될지 오세훈 씨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저희가 좀 보고 있다. 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 1시간 반 동안 지금 얘기를 다 마쳤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요? 정말 폭풍 강의 너무 행복했고요. 야, 오늘 특히 인천하고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이런 사후 전망에 대한 것들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곧 책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맞습니까? 책이 네. 지금 제가 어느 정도는 다 정리를 했고요. 네, 제가 두 번째 책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출판사와 내일 계약하기로 했어요. 계약을 하시기로 했습니까? 네. 인쇄 좀 많이 달라고 하세요. 예, 출판 사장님 인쇄 좀 많이 주세요. 아니, 도장은 안 찍은 거죠? 네. 예, 한 5%만 더 올려달라고 하세요. 내일 찍고 난 다음에 방송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 방송 제가 긴급으로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만드세요? 책은? 지난번 책이 너무 좋아서 완성도가 높아가지고. 그렇기는 그게 좀 많이 부담이 되기는 해요. 특히 이제 전 부룡님 해주셨던 강의나 내용 중에서 사이클 가지고 풀어주신 책은 제가 거의 전무후무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공감을 했고 도움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사이클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졌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저는 원래 그 책 제가 쓴 거는 작년 7월에 6월에 다 탈고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 좋은 거를 혼자 갖고 계셨어요? 왜? 좀 미리 좀 이렇게 좀 알려주셨어야지. 7.10 대책이 다음에 나와서 고민하다가 접었어요. 왜냐면 그때 분위기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접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시장이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어떤 기대를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일단은 저는 이번 책은 좀 담백하게 상승장 그 사이클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세분화시켜서 좀 정리를 했고요. 옛날에는 4단계 정도 4단계였었죠. 그거를 7단계 정도로 좀 더 세분화를 했어요.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워낙 변칙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세분화로 좀 정리를 했고요. 그 단계에서 진행할 수 있는 그 투자 방법들을 제가 이제 갭 메우기, 갭 벌리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니까 아무 때나 그냥 막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정리를 했어요. 세밀하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결국 이제 투자 방법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똘똘한 한 채를 갖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항상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항상 머리맡에 놓을 수 있는 그런 기본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무슨 예언서처럼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늘 올 웨더 투자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늘 꺼내볼 수 있는 그런 책. 그런 책이란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많은 분들이 전세갭 투자의 매력을 느끼고 계시는데 전세갭 투자를 그냥 아무 때나 막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투자하고 난 다음에 역전산이 왜 나누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번에 전세 갭 투자를 세 가지로 나눴어요. 살짝 좀 맛보기를 좀 말씀해 주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세 갭 투자는 저는 평상시 해야 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회복기에 해야 되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해야 되는 방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승장 중후반쯤에 제 경험상 그렇게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고 어떤 부분을 신경 써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조금 전세갭 투자 1, 2, 3로 좀 나눠놨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와, 오늘 2시간 동안 정말 알차게 보내주셨던 것 같습니다. 책 내면 또 나오는 걸로 약속해 주시고요.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아무튼 또 다음에 뵙도록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